너는 누구니? 혹시 엄마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 엄마는 여기 없어요, 아저씨. 팔이 너무 아파요. 저 고쳐주실 거죠? 봄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서준아는 병원 응급실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준 의료그룹 대표이사, 대한민국 최대 병원 재벌 가문의 이남.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일주일에 2번 응급의학과 당직을 직접 섰습니다. 경영진이 말렸고 이사회가 만류했습니다. 비서실장은 해마다 같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대표이사의 직접 당직 근무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준아는 그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빨간 펜으로 같은 문장을 써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죠. 이사회는 포기했습니다. 6년 동안 같은 대화가 반복되었고 서준환의 답은 단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그 오후, 서준환은 당직 가운을 걸치고 응급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마당에 벚꽃이 빗속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흰 꽃잎들이 빗물에 젖어 바닥에 달라붙었어요. 서준아는 그것을 잠깐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봄이 그에게 특별한 계절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지고 나서 계절이 모두 비슷해졌으니까요. 봄이 와도, 여름이 오고, 겨울이 와도 그냥 다음 날이랑 똑같았어요. 그렇게 6년이 지났지요. 복도 끝에서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원장님 7번 커튼 소아 환자입니다. 좌측 전완부 골절 의심이에요. 보호자 잠깐 자리 비웠고 아이 혼자예요. 서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7번 커튼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일정하고 조용했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6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커튼에 손을 얹고 젖히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료 침대 위에 6살쯤 된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팔을 오른손으로 감싸쥐고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픈데 울지 않으려고 참는 얼굴이었어요. 서준아는 클립보드를 들어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이름 서율, 나이 6세, 내원 경위 놀이터 낙상, 좌측 전완부 통증 및 부종, 보호자 서희랑. 그 이름에서 서준환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서희랑. 눈이 그 2글자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희랑. 6년 전 폭설이 쏟아지던 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은 이름. 서준환의 손가락이 클립보드 위에서 굳었습니다. 같은 이름일 수 있었습니다. 서희랑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하나뿐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까만 눈동자, 긴 속눈썹, 살짝 오똑한 코, 그리고 입술 아래 왼쪽에 작은 점 하나. 서준환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점의 위치를 서준환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서희랑을 만났을 때부터 그 점을 기억했습니다. 응급실 야간 당직 중이었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들어왔고 서희랑이 이미 CPR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치가 끝나고 나서 2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서희랑이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서준환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입술 아래 왼쪽에 작은 점 하나. 말을 걸 구실을 찾던 그가 결국 그냥 말했습니다. 점이 있네요. 서희랑이 눈을 들었습니다. 갑자기요? 아니, 그냥 예쁘다고요. 서희랑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급처치 끝나고 할 소리가 그거예요?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와서요. 그때 서희랑이 웃었으며 그 웃음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년 만에 그 점이 이 아이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크기, 같은 모양. 서준아는 클립보드를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아이를 보았다가 다시 클립보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6년 전 서일랑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6년 전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생년월일은 그 사고가 있기 5개월 뒤였습니다. 서준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재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졌을 때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 의사가 말했었죠. 태아도 함께였다고. 그런데 이 아이의 생년월일이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가 만약 살아서 출산했다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날짜였습니다. 서준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준 의료그룹 창업주 서병철 회장이 40년 전 서울 서대문구의 작은 외과 의원 하나로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건물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 의사 1명, 간호사 2명, 원무과 직원 1명.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서병철 회장에게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치료한다. 형편이 어려운 환자가 오면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음을 받기도 했고 아무것도 받지 않기도 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저 의원에 가면 의사가 제대로 본다고, 무조건 내쫓지 않는다고, 그리고 환자가 몰려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나 병원이 되었고 20년이 지나 종합병원이 되었으며 30년이 지나 전국 12개 병원을 거느린 의료그룹이 되었습니다. 자산 규모 15조 원. 대한민국에서 의료사업으로 이만한 규모를 일군 것은 서병철 회장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서준혁, 차남 서준환. 2 형제는 닮은 듯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닮았어요. 키도 비슷했고 눈매가 비슷했으며 목소리의 낮은 음역대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서준혁은 아버지를 닮아서 말이 없고 계산이 빠르고 상황을 읽는 눈이 정확했습니다.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쁠 때도 화날 때도 표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말하기를 준혁이는 회장이 될 사람이야. 그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서준아는 어머니를 닮아서 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죠. 누군가 다쳤다는 소리가 들리면 반사적으로 뛰어갔습니다. 6살 때 동네 골목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하다 자신도 같이 넘어져 무릎을 다친 아이였어요.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울지 않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먼저 물었고 할머니가 더 놀라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서준환이 웃으며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 더 많이 다치셨잖아요. 그런 아이였습니다. 서병철 회장은 2 아들을 보며 늘 말했었죠. 준혁이는 그룹을 키울 놈이고 준환이는 사람을 살릴 놈이야. 그 말처럼 서준혁은 의대를 졸업한 뒤 병원 경영으로 방향을 틀었고 서준환은 응급의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레지던트 4년 내내 밤낮이 없었죠. 응급실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심정지 환자가 오면 새벽 2시에 뛰어야 했고 명절 연휴에도 폭염이 내리쬐는 여름에도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겨울에도 서준환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평할 마음이 없었죠. 살아서 나가는 환자를 볼 때마다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서병철 회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서병철 회장이 쓰러진 것은 서준환이 전문의 자격증을 받은 지 겨우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쓰러졌고 혈압이 급격히 치솟아 서준환이 직접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서준환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어서 떨리는 손을 의사여서 잡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언어 기능과 인지 능력에 손상이 남아 있어 경영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히 후계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장남 서준혁이 유력했어요. 서준혁은 이미 그룹 내 여러 보직을 거쳤고 의료법인 운영 경험도 있었지만 서병철 회장이 쓰러지기 한 달 전에 남긴 문서가 있었습니다. 공증까지 마친 문서.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준 의료그룹은 의료 철학을 지켜줄 사람이 이끌어야 한다. 그 사람은 차남 서준환이다. 이사회가 그 문서를 공개한 날, 서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축하해, 준환아.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는지, 그 눈이 어떤 눈이었는지 서준환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형이 기쁜 척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형이 무언가를 계획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서준환은 훨씬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서준환이 대표이사가 된 이듬해 그는 서일랑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서일랑이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 차이던 때 야간 당직 중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교통사고에 외상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흐릿하고 출혈이 심했으며 서준환이 달려갔을 때 이미 누군가 CPR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가운을 걸친 여자였죠. 서준환보다 먼저 도착해서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처치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서준환이 옆에서 상황을 파악했고 처치는 정확했습니다. 압박의 깊이와 속도, 기도 확보 방법, 수행 라인 잡는 순서, 교과서대로였는데 교과서보다 빨랐습니다. 10분 뒤 환자의 맥박이 돌아왔고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 머리카락 한 올이 볼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닦을 생각도 안 하고 서준환을 바라보며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가 처치를 했으면서 담당 전문의에게 먼저 묻는 것이었습니다. 서준환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며 잘 잡았어요. 다행이다. 여자가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준환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닿으며 입술 아래 왼쪽 작은 점 하나, 서준환이 자기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점이 있네요. 여자가 눈을 들며 갑자기요? 아니, 그냥 예쁘다고요. 여자의 표정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말했어요. 응급처치 끝나고 할 소리가 그거예요?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와서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복도 형광등 아래에서 빛났고 서준환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그 웃음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얼굴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마주친 것은 사흘 뒤 구내식당이었습니다. 서일랑이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 서준환이 쟁반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요? 서일랑이 고개를 들며 자리 많잖아요. 그렇긴 한데 원장님이 레지던트 밥상에 앉으면 제가 불편하거든요. 서준환이 멈칫하더니 아, 그럼 농담이에요.
서희랑이 맞은편 자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앉으세요. 서준아는 웃으며 앉았고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료 이야기, 환자 이야기, 응급실 이야기. 1시간이나 지났다는 걸. 두 사람은 그 사실을 잊은 채 이야기에 빠져들었죠. 식판이 비어 있었고 커피도 다 식었는데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준환이 시계를 보고 놀라며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서희랑도 놀라며 그러네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준환이 다시 말하며 내일도 밥 같이 먹어요. 서희랑이 잠깐 그를 바라보다가 짧게 웃으며 그럴게요. 그것이 두 사람의 시작이었으며 사귀면서 그녀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희랑은 경상북도 출신이었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서울로 올라와 의대를 다녔으며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버텼어야 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서준환이 물었을 때 서희랑은 잠깐 생각하더니 힘들었죠. 근데 이상하게 외롭지는 않았어요. 환자 보면 그냥 집중이 됐거든요.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 하다 보면 내가 힘든 게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서준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말이 자신이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이유와 닮았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서희랑이 고개를 들으며 재벌 2세가요? 재벌이라는 말 별로예요. 어쩌라고요? 맞는 말인데. 서준환이 웃으며 집안이 어떻든 응급실에 들어가면 다 같아요. 처치할 사람이 있고 살아야 할 사람이 있고 그게 전부예요. 서희랑은 한참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좋아졌나 봐요. 서준환이 멈추며 갑자기요? 아니 그냥 좋다고요. 그것은 서희랑이 평생 처음으로 먼저 고백한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스몰 웨딩으로 하기로 했어요. 서준환은 크게 하자고 했지만 서희랑이 반대하며 저 어차피 부를 사람이 많지 않아요. 크게 하면 형편없어 보이잖아요. 서준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쪽 하객들이 눈치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작게 하는 건 어때요? 그렇게 결혼식은 작고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결혼 생활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 다 의사였기 때문에 일이 많았고 밤이 없는 날이 많았으며 밥을 함께 먹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희랑은 단 한 번도 그것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달력에 두 사람이 같은 날 쉬는 날이 생기면 작은 소풍을 계획했습니다. 한강 가서 편의점 도시락 먹기, 아무역에서 내려서 그 동네 구경하기,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기가 전부였어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준환은 그 소소한 것들이 좋았습니다. 서희랑이 옆에 있는 것이 좋았어요. 냉장고에는 항상 서희랑이 써붙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직이에요. 냉동실에 된장찌개 있으니까 데워 먹어요. 오늘 퇴근 늦을 거예요. 식탁 위에 사과 깎아놨어요. 오늘 당직 없으면 일찍 와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알죠? 그거 해줄게요. 사골 국물이요. 그 메모들을 서준환은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에 모아두었죠. 왜 버리지 않느냐고 서희랑이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서준환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좋아서. 그러면 서희랑이 웃으며 이상한 사람. 당신이 쓴 거라서 소중하니까. 서희랑은 아무 말 없이 서준환의 어깨를 한 번 툭 쳤습니다. 그것이 그녀 방식의 대답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던 해가을, 서희랑이 임신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산부인과에 갔어요.
초음파 화면에서 작은 심장이 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희랑이 화면을 보다가 조용히 심장 소리가 빠르다. 의사가 웃으며 정상이에요. 태아 심박수는 원래 빠릅니다. 서희랑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서준아는 그 옆에서 아내의 손을 꼭 쥐었는데 아내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왜 떨고 있어? 서준아니 속삭이자. 서희랑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져 있었어요. 이상하게 벅차네요. 그 말에 서준아의 눈도 뜨거워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던 겨울,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예고되었고 서희랑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직은 줄였지만 외래 진료는 계속했습니다. 서준아니,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 그러면 서희랑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당신 몸도 생각해야지. 몸 괜찮아요. 의사인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서준아는 더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서희랑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서준아는 이사회 긴급회의가 생겨 서희랑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의에 늦어질 것 같으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서희랑에게 답장이 왔죠. 알겠어요. 저도 좀 이따 퇴근해요. 오늘 당직 없으면 일찍 와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해줄게요. 사골 국물이요. 서준환이 웃으며 답했어요. 기대할게. 그것이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이사회 회의가 끝난 것은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그날 회의의 안건은 형 서준혁이 제안한 해외 의료법인 인수권이었는데 서준환은 그것에 반대했어요. 지금 우리 그룹이 해외 확장을 서두를 시기가 아닙니다. 서준혁이 반박하며 시기를 놓치면 경쟁사에 뺏길 수 있어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두 형제는 이사회에서 자주 충돌했습니다. 의료 철학을 우선하는 서준환과 사업 확장을 중시하는 서준혁.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습니다. 서준환은 지친 몸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으며 도로가 미끄러웠습니다. 시속 30km도 내지 못하고 기어가는 차들이 늘어섰습니다. 서준환은 집을 향해 천천히 달렸어요. 아내가 사고를 끓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늦으면 다 식을 텐데 하며 초조했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따뜻한 부엌의 불빛이 눈에 그려지며 서희랑이 국자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집에 불이 꺼져 있고 어두웠습니다. 서희랑은 집에 오면 항상 불을 켜두었는데 거실 등, 부엌 등, 집이 밝으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같아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집이 어두웠어요. 서준환은 차를 세우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랑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대방이 비어 있고 주방도 비어 있었습니다.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 사골이 들어있는 냄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끓다가 꺼진 것인지 아직 따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여기 있었다는 뜻이었죠. 서준환이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가고 답이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한 번 더 전화를 했지만 이번엔 바로 끊겼습니다. 전원이 꺼진 것 같았어요. 서준환의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희랑은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고 있을 때도, 수술 중일 때도, 이어폰을 꽂고 있을 때도 진동으로 느끼고 반드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호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서준환은 부엌 가스레인지 위 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사골 냄새가 부엌에 가득했는데
그 냄새가 이상하게 가슴을 조였어요.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준환 씨 되십니까? 교통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강변북로 인근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폭설로 인한 미끄럼 사고였다고. 차량 등록 명의자가 서준환 씨의 배우자 서희랑 씨로 되어 있다는 말이었어요.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서준환의 목소리가 놀랍도록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의사의 반사 반응이었어요. 감정보다 정보가 먼저 필요했죠. 현장 상황이 심각합니다. 병원으로 오시겠습니까?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서준환은 외투를 집어들다 떨어뜨려 다시 집어들고 현관을 나서면서 신발도 잘못 신었습니다. 다시 신으려다 그냥 신었고 차 문을 열고 타면서 키를 꽂지 않아 다시 꽂았습니다. 엔진이 켜지며 폭설 속으로 차가 달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형 서준혁이 이미 와 있었어요. 서준환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을 보자 서준혁이 다가와 준환아. 형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서준환은 형의 얼굴을 보며 형이 먼저 와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지금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이랑이 어때? 담당 의사가 얘기해 줄 거야. 지금 어디 있어? 어떤 상태야? 준환아, 일단 앉아. 형, 이랑이 어딨냐고. 서준혁이 그의 팔을 잡았지만 서준환은 팔을 뿌리치고 처치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가 막아서며 보호자분,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 의사입니다. 서희랑 씨 남편이고요. 저도 알고 있어요, 원장님. 지금 처치 중이라서요. 서준환은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치 베드 위에 형체, 흰 천이 반쯤 덮여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서준환의 눈이 그 베드 위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흰 천 아래로 보이는 손, 서희랑의 손. 서준환은 그 손을 알아보았습니다. 반창고를 붙이면 꼭 대각선으로 붙이던 손, 차트를 쓸 때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글씨를 쓰는 손, 사고를 끓일 때 국자를 두 손으로 드는 손, 그 손이 처치 베드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담당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지만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한마디, 그 문장 이후로 서준환은 무슨 말이 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귀가 먹은 것처럼 담당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만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고 다리가 꺾였습니다.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꺾인 것이었습니다. 형 서준혁이 뒤에서 그의 어깨를 잡으며 준환아. 그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서준환은 손으로 처치실 유리창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그 너머에 서희랑이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그렇게 한참 있었습니다. 유리가 차가웠고 그 차가움만이 현실이었습니다. 임신 중이었다는 것도 태아도 함께였다는 것도 나중에 담당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형이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서준환은 그냥 거기 있었고 앉아 있으라는 말에 앉아 있었으며 이쪽으로 오라는 말에 갔습니다. 움직이는 인형 같았죠. 스스로 생각하는 기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례는 사흘 뒤였으며 형이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서준환은 장례 내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서준환은 그 손을 잡으면서도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만 알았습니다. 서희랑이 없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 그날 끓이다 만 사골 냄비가 아직 있었습니다. 서준아는 그 냄비를 들어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냄새가 남아 있었죠. 사골 특유의 뽀얀 냄새. 이랑이 이 냄비 앞에 서 있었어야 하는데 국자를 들며 두 손으로 냄비를 들어서 서준환이 오면 떠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서준환이 냉장고 앞에 섰을 때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오늘 당직 없으면 일찍 와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해줄게요. 사골 국물이요. 그 메모를 떼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일랑의 필체, 크고 동그란 글씨. 서준아는 그 메모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버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6개월 동안 서준아는 제대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이사회는 그 기간 동안 서준혁이 대행으로 경영을 맡았습니다. 아버지의 주치의는 우울증 진단을 내리고 상담과 약을 권했지만 서준아는 약은 거부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감각이 무뎌지거든요. 지금 이 감각을 지워버리고 싶지 않아요. 주치의가 말했어요. 그 감각이 당신을 잠식합니다. 알아요. 그런데도요? 서준아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요. 주치의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담만은 계속했습니다. 매주 한 번. 서준아는 그것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시간 내내 말을 거의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한마디씩 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 꿈 꿨어요. 오늘도 밥 먹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오늘은 사골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아무데도 사골 끓이는 곳이 없었는데 상담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 서준아는 복귀를 했고 이사회에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하지만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에 메모가 들어간 봉투를 넣고 매일 아침 출근하면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메모를 꺼내 펼치면 오늘 당직 없으면 일찍 와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해줄게요. 사골 국물이요. 서일랑의 필체, 크고 동그란 글씨. 30초 정도 들여다보다 다시 접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서랍에 넣고 닫았고 그리고 결제 서류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 30초가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주었어요. 그렇게 6년이 흘렀고 복귀 이후 서준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응급실 당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이사회가 말렸고 경영진이 말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서준환은 모든 것을 무시했어요. 응급실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살아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는 동안만큼은 서희랑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아니, 정확히는 서희랑 생각을 하면서도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것. 그것이 서준환이 살아있는 방식입니다. 6년 동안 서준환에게 다가온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인들이 소개를 주선했으며 형 서준혁이 직접 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준환은 정중하게 거절했죠. 서준혁이 한 번은 준환아, 이제 그만 보내줘야지. 이랑이도 너 이러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서준환은 잠깐 형을 바라보며 형, 원하고 안 원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그럴 마음이 없어. 언젠가는 생길 거야. 언젠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어. 서준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난 봄, 서준환은 오늘도 당직 가운을 걸쳤습니다. 7번 커튼, 6살 남자아이, 그리고 차트 위의 이름, 서일랑.
서준아는 커튼 앞에서 잠깐 멈추며 숨을 고르게 고르려 했습니다. 의사는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감정이 앞서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차트 위의 이름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착각일 수도 있었고요. 입술 아래의 점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서준아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커튼을 젖혔어요. 아이는 여전히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팔을 오른손으로 감싸 안은 채 입술을 꽉 깨물고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서준환이 들어오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의사예요? 응. 그럼 제 팔 보는 거예요? 응, 봐도 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환은 아이 곁에 앉아 팔을 천천히 살폈어요. 전완부 부종이 있습니다. 앞통점을 부드럽게 짚었습니다. 아이가 살짝 움찔했어요. 아파? 조금요. 많이 아프면 말해. 괜찮아요. 저 잘 참아요. 서준아는 그 말에 잠깐 멈추었습니다. 6살짜리가 하는 말치고는 이상하게 어른스러웠어요. 누가 가르쳐줬어? 잘 참으라고. 엄마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프다고 막 울면 아픈 게 더 크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숨 쉬면서 기다리면 된다고. 서준아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투가, 그 사고방식이 서일랑이 하던 말과 똑같았어요. 야간 당직 중 서일랑이 팔에 혈관 주사를 맞으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때 서준환이 어떻게 안 아프냐고 물었더니 숨 쉬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아픈 게 좀 줄어들더라고요. 라고 말했었죠. 그 말을 이 아이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서율이요. 성이 서씨야? 네. 엄마도 서씨? 네. 엄마 이름이 뭐야?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서일랑이요. 서준아는 클립보드를 든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죠. 엄마는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의사요. 어느 병원? 인천에요. 인천 어디? 아이가 잠깐 생각했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인천이요. 서준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는 지금 주차장에 있어? 네. 주차장 가서 금방 온대요. 알겠어. 그럼 엄마 오면 엑스레이 찍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아는 커튼을 닫고 복도로 나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을 했어요.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맞춰졌습니다. 서일랑이 사고를 당한 것, 임신 7개월이었던 것, 담당 의사가 태아도 함께였다고 했던 것, 그리고 이 아이의 생년월일, 사고가 있던 날로부터 정확히 5개월 뒤 임신 7개월 상태에서 살아서 출산했다면 맞아떨어지는 날짜였습니다. 서준아는 눈을 뜨고 스마트폰을 꺼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룹 법무팀 소속이지만 개인적으로 의지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바빠요? 아니요,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는데 사람 좀 찾아줄 수 있어요? 인천에서 의사하는 서일랑이라는 여자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장님, 그 이름은? 알아요. 그냥 찾아줘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준아는 다시 7번 커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었어요. 아이의 팔을 봐야 했습니다. 감정보다 환자가 먼저였으니까요.
그것만큼은 6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준환이 7번 커튼 앞에 섰을 때 복도 저쪽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뛰는 소리였습니다. 서준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짧아져 있었고 6년 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아래에 그림자가 깊었으며 흰 블라우스에 카디건을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향해 달려오면서 아직 서준환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라, 많이 아파? 커튼 너머로 손을 뻗으며 엄마 왔어. 괜찮아? 그러다 고개를 드는 순간 서준환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이를 향해 뻗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눈을 크게 뜨며 입술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하며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서희랑 그녀였어요. 6년 만이었죠. 살아 있었습니다. 서준환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두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뇌가 먼저 받아들이지 못하고 눈이 보내는 신호를 보지 못하고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구분하지도 못했어요. 아내인가? 6년 동안 사진 속에서만 보던 사람이 지금 이 복도에 서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커튼 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서희랑이 반사적으로 커튼 안을 들여다보며 유라, 괜찮아? 아이가 대답했어요. 응. 의사 아저씨가 봐줬어. 서희랑이 다시 서준환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또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더 길게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희랑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고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많이 아팠어? 조금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숨 쉬면서 기다렸어요. 잘했네. 우리 유리.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서준환은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6년 동안 꿈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와 지금 이 목소리가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준환이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엑스레이 찍어야 할 것 같아요. 골절 여부 확인이 필요서요. 서희랑이 아이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서준환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 그 목소리. 서준환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7번 환자 엑스레이 오더 내겠습니다. 간호사가 오더를 받으러 왔습니다. 서준환은 차트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힘을 조절했습니다. 지금 나는 의사여야 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가 나오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그 15분 동안 서준환은 판독실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다니. 6년 동안 어디서 왜 연락하지 않았던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준환은 엑스레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좌측 전완부, 비틀림 골절, 경미한 편이었어요. 깁스 후 4주 안정이면 충분했습니다. 서준환은 처방을 작성하고 그리고 7번 커튼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서희랑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서준환이 들어오자 서희랑이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보호하려는 것처럼요. 서준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자기로부터 아이를 지키려는 것인가? 골절 맞아요. 근데 경미한 편이라 깁스 후 안정이면 됩니다. 서희랑이 고개를 끄덕이며 얼마나요? 4주 정도요. 알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의사와 보호자의 대화였죠.
그 사이에는 6년이 있었습니다. 서준아는 처방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깁스 다 되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서희랑이 처방전을 받으며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아주 작게 네 라고 했습니다. 서율의 깁스가 완성된 것은 1시간 뒤였습니다. 서희랑은 아이에게 유라, 저기 대기실에서 잠깐 기다릴 수 있어? 왜요? 의사 아저씨랑 잠깐 얘기해야 해서. 아이가 서준환을 바라보자 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가 잠깐 그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빨리 와요. 아이가 대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깁스를 한 왼팔을 조심스럽게 들고 조심조심 걸어가는 뒷모습. 서준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구내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창가 자리. 서준환이 커피를 2잔 시켰습니다. 아무도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 다 잔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준환이 먼저 입을 열며 살아있었구나. 서희랑은 테이블 위 커피잔을 바라보며 네. 유리가 내 아이 맞아? 이번에는 서희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네. 서준아는 잠시 눈을 감았고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랬어? 짧은 한마디. 그 안에 6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희랑은 커피잔 손잡이를 두 손으로 감쌌고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6년 전 1월 사고가 있던 그날 밤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서희랑은 병원 야근을 마치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던 참에 전화가 왔습니다. 형 서준혁이었죠. 재수 씨, 잠깐 만나요. 근처에 있어요. 서희랑은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서준혁이 단둘이 만나자고 했고 그때마다 불편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 서희랑은 잠깐 망설였지만 그 사람의 형이니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디예요? 병원 근처 카페요. 이 근방이에요. 차를 몰고 갔는데 카페에서 서준혁은 이번에도 서류를 꺼냈어요. 한준 의료그룹 관련 자산 이전 서류였습니다. 준환이 명의 일부를 내 법인으로 넘기는 위임장입니다. 사인해줘요. 서희랑은 그 서류를 바라보며 이게 무슨 서류예요? 서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문서가 법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과 이사회 내부에서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 조용히 정리하려면 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준환 씨한테 얘기하세요. 이건 제가 관여할 수 없어요. 서준혁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재수 씨, 지금 몇 달째예요? 서희랑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로 갔습니다. 임신 7개월이잖아요. 아이 아빠가 이사회에서 쫓겨나는 거 보고 싶어요?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서희랑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저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서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재수 씨, 나 준환이 형이에요. 동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모르겠어요. 그 마음은 동생한테 직접 전하세요. 서희랑은 카페를 나와 차에 탔습니다.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고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서준혁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준환 씨한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그때 전화가 왔는데 서준혁이었습니다. 받지 않자 또 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재수 씨,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더 이상 이런 연락하지 마세요. 준한 씨한테 말할 거예요. 그러면 형제 관계가 끝날 거예요. 준한이가 알면 나한테 등을 돌릴 텐데요. 그게 형님이 감수해야 할 거잖아요. 재수 씨, 서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지며 그 아이, 준한이 자식 맞아요? 서희랑의 손이 굳어지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의심된다고 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병원 바닥에서 일하는 레지던트 출신 의사가 재벌가 며느리 자리에 들어앉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서희랑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파들파들 떨렸고 눈이 흐려졌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면서 눈물이 떨어졌고 그 후로 2분이 지났을 때 뒤에서 강한 충격이 왔고 차가 앞으로 밀렸습니다. 핸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가드레일이 가까워지자 서희랑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끊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방이었습니다. 흰 천장, 창문에 철창이 달려 있었죠.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배에 손을 얹어 보았는데 다행히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기가 내 아기가. 아기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서희랑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얼굴의 여자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남편한테 연락해야 해요. 지금은 안 돼요. 왜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안정하세요. 지금 무리하시면 아기가 위험해요. 그 말에 서희랑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기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것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서준혁이 나타난 것은 사고 이후 열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사이 서희랑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 했고 창밖을 보려 했지만 창문이 너무 높았습니다. 소리를 질러 보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서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서희랑은 그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한 거죠. 서준혁은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재수 씨, 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서희랑은 웃음이 나왔어요. 웃고 싶지 않은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준한이한테 당신이 죽었다고 했어요. 서희랑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장례도 치렀어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이도 같이 죽었다고 했고요. 서희랑은 아이에게 손을 올려보았어요.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제안 하나 할게요. 서준혁이 말하며 조용히 어디 가서 살아요. 아이도 데리고 준한이 근처에 오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두 사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게요. 준한 씨한테 연락하면요. 연락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지금 폰도 없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서희랑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요. 데리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로 키워야 해요. 서준혁의 눈이 잠깐 흔들리며 그게 싫으면 아이를 여기서 낳고 내가 처리할 수도 있어요. 처리? 그 단어가 서희랑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뱃속 아이를 처리한다고요. 이랑 씨가 선택해요. 서희랑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아이랑 나가겠어요. 그것이 6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서희랑이 보낸 6년. 서준혁이 마련해 준 것은 인천의 작은 월세방과 초기 생활비 얼마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죠. 서희랑은 산딸이 다가왔을 때 혼자 병원에 갔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 진통이 오는 동안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고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남자아이예요. 고생하셨어요.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주었습니다.
서희랑은 그 작은 얼굴을 보았어요. 눈과 코가 서준환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한테 아빠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이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희랑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6년. 서희랑은 인천의 작은 내과에서 의사로 일했습니다. 이름을 바꿀 수도 있었지만 바꾸지 않았죠. 서희랑이라는 이름만은, 그것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유리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을 해먹이고, 책을 읽어주고,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유리가 아빠 어딨냐고 물은 것은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빠는요? 서희랑은 대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빠는 멀리 있어. 좋은 사람이야. 왜 같이 안 살아요?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 뭐예요? 어른이 되면 알게 돼. 유리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였지만 어린아이답지 않게 눈치가 빨랐거든요.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하면 눈빛이 달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묻지 않았나 봐요. 유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서준환의 눈과 서희랑의 눈치, 그 2가지가 섞인 아이였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빗줄기가 굵어지자 서희랑이 말을 끊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이 식어 있었죠. 서준환은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듣는 내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남았을 정도로. 하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준환 씨한테 연락 못한 건요. 준환 씨가 찾아오면 서준혁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그랬어요. 유리도 아직 어렸고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서희랑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유리 팔이 부러져서 응급실을 가야 하는데 인천에서 여기가 제일 가까운 큰 병원이었어요. 알고 왔어?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서희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왔어요. 왜? 그 짧은 질문에 서희랑은 오래 대답하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속에서 벚꽃이 지고 흰 꽃잎들이 빗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유리가 작년부터 물었어요. 서희랑이 말했습니다. 아빠 언제 오냐고. 아빠 만나고 싶다고. 아빠는 어떻게 생겼어요? 하고 물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준환 씨 사진을. 서준환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유리가 그러더라고요. 서희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눈이 자기 눈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 한마디에 서준환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서준환이 서희랑과 서유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경호원 2명을 붙이고 한준 의료그룹이 소유한 게스트하우스에 임시로 지내게 했습니다. 서준환은 그 건물 주소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경호팀장에게만 말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이분들이 어디 있는지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됩니다. 경호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준환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책상 위에 여러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6년 전 사고 경위서, 담당 의사 기록, 장례 절차 서류, 이것들을 꺼낸 것은 처음이었어요. 너무 아팠기 때문에 한 번도 다시 들여다보지 않은 서류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을 뜨고 봐야 했어요. 그 당시 거짓 진단을 내린 담당 의사가 누구인지 천천히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준의료그룹 산하병원에 재직 중이었으며 6년 전 사고를 담당했던 의사가
서준환의 그룹 소속이었습니다. 우연일 수 있었죠. 하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준환은 6년 전 사고 당시 형 서준혁이 어떻게 먼저 병원에 도착했는지를 생각했어요. 새벽 2시 경찰이 서준환에게 전화를 건 것이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이미 와 있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형이 그 현장을 알고 있었다면, 아니, 형이 그 사고를 만들었다면? 다음날 서준환은 담당 의사를 비공개로 불렀어요. 직속 부하가 아닌 별도 공간에서 의사는 서준환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준환이 말하길 6년 전 제 아내 사망 진단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사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며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요? 저도 압박을 받은 상황이었고 누구한테요? 서준혁 부원장이죠? 의사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환은 녹음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녹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주세요. 의사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원장님이 사망 진단서 형식을 갖추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시신을 확인한 게 아니라 사고 현장 혈액 샘플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그 샘플도 제가 직접 확보한 게 아니에요. 샘플을 누가 가져왔어요? 부원장님 쪽 사람이요. 저는 그냥 서류만 작성했습니다. 서준환은 녹음기를 집어들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술서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받겠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준환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죠. 두 번째 증거. 6년 전 사고 당시 현장 경찰관. 서준환은 당시 사고 기록을 뒤져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미 담당 경찰은 퇴직하고 경기도 외곽에서 살고 있었어요. 서준환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경찰관은 경계하며 그 사건은 종결된 거 아닌가요? 그날 현장 사고 차량에 사람이 없었죠? 경찰관의 눈이 흔들리며 어떻게 제 아내가 살아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경찰관이 한숨을 내쉬며 알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차 안에 혈흔은 있었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보고서에 그렇게 썼는데 다음 날 수정하라는 연락이 왔어요. 누구한테요? 위에서요. 그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 그냥 지침대로 수정했어요. 서준환은 이번에도 녹음했습니다. 세 번째, 6년 동안 서준혁이 그룹 내에서 움직인 자금 흐름. 서준환은 재무팀에 신뢰할 수 있는 직원에게 비공식적으로 내부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서준혁의 개인 법인으로 그룹 자금 일부가 흘러들어간 내역이 있었습니다. 6년치 총 800억이 넘었습니다. 서준환은 그 자료를 프린트해 안전한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네 번째, 이것이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서일랑이 감금되어 있었던 곳. 서일랑이 기억하는 단서들을 모았습니다. 창문 위치, 들리던 소리, 바깥 냄새, 음식 종류. 서준환은 그것을 토대로 서준혁 관련 부동산 목록을 뒤졌으며 6년 전 서준혁이 개인 법인 명의로 소유했다가 5년 전에 매각한 부동산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시흥, 해안과 가까운 곳이었어요. 서준환이 직접 현장을 확인했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주인이 매입할 때 거래한 공인중개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 물었죠. 그 집 팔 때 거기 누가 살았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배가 많이 나와 있었어요.
이사 나갈 때 남자 2명이 차에 태워서 나갔어요. 서준아는 그것도 녹음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모이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 2달 동안 서준아는 형과 평소대로 지냈습니다. 이사회에서 마주쳤고 밥도 함께 먹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 형이 물으면 그냥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먹을 쥔 채, 화를 숨긴 채 형의 얼굴을 보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세웠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증거가 완성될 날까지 참고 또 참았어요. 그리고 2달이 끝나고 서준아는 형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서준혁은 흔쾌히 응했고 2 사람은 어릴 때 아버지가 자주 데려가던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된장찌개와 돌솥밥, 어릴 때부터 먹던 메뉴였습니다. 서준혁은 밥을 먹으며 그룹 이야기를 했고 서준아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서준환이 말했습니다. 형, 응, 이랑이 만났어요. 젓가락이 탁자 위에 떨어졌습니다. 서준혁이 굳었습니다. 0.5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서준아는 형의 눈에서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놀람, 계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재어보는 눈. 무슨 소리야? 살아있어요, 이랑이가. 유리도 만났어요. 6살이에요. 제 아이예요. 형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서준아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준하나, 다 알고 있어요, 형. 서준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사망 진단서 조작, 감금, 사고 설계, 그리고 6년 동안 그룹 자금. 서준혁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서준환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으며 안에 있는 거 읽어봐요. 서준혁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준 의료그룹 내 모든 직함 자진 사퇴서였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추가로 써 있었죠. 우리 가족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서준혁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사인하면 수사는 하지 않을 거야? 하지 않겠어요. 왜? 서준아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요. 그룹이 흔들리면 아버지한테 충격이 가요. 그걸 제가 원하지 않아요. 서준혁이 서준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게 이유야? 그리고 서준환이 잠깐 멈추며 형이 어릴 때 해준 것들을 기억해요. 서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의대 합격했을 때 새벽에 달려왔잖아요. 첫 당직 마치고 나왔을 때 병원 앞에서 기다렸잖아요. 서준환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서준혁은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서준환은 서류를 받아 봉투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형,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식당 밖. 서준환은 골목에서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 밤하늘이었죠.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어릴 때 형, 함께 자란 형, 그 형이 한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믿기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준아는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고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일랑과 유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일랑이 인천에 자리를 잡은 것은 감금에서 풀려난 직후였죠. 서준혁이 건네준 것은 인천 계양구의 작은 빌라 전세 보증금과 통장에 들어온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희랑은 그 돈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을까? 당연히 부족했어요. 하지만 없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인천에 도착한 서희랑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취직 자리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임신 말기였지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의사 면허가 있었죠. 그것이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작은 내과 의원이 구인 공고를 낸 것을 보았고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70대의 원장이 서희랑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배가 이렇게 부른데 일을 하겠다고요? 네. 출산 전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출산 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혼자예요? 서희랑은 잠깐 멈추며 네. 원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딸도 혼자 아이 키웠어요. 힘든 거 아는데.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산 후 2달 있다 오세요. 그것이 서희랑의 첫 취직이었고 서율이 태어난 것은 12월이었습니다. 겨울이었죠. 분만실에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서희랑은 혼자였습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도 이름을 불러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주었습니다. 서희랑은 그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았어요. 아이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세상에 나온 것이 낯설고 무서운 듯이 서희랑은 그 주먹을 손가락으로 감쌌습니다. 아이가 반응하며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작고 힘없는 손이었지만 놓지 않으려는 힘이 있었습니다. 서희랑은 그 힘에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라. 처음 불러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쳤어요. 서희랑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10달 동안 들어온 목소리였으니까요. 엄마야. 서희랑이 속삭이며 무섭지 않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서희랑은 그것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새벽에 아이가 울면 일어났고 낮에 일하고 돌아오면 아이를 안았으며 아이가 처음 뒤집었을 때, 처음 기었을 때, 처음 걸음을 뗐을 때도 매번 혼자 눈에 담았어요. 그럴 때마다 서준환이 생각났습니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유리가 뒤집었다고, 유리가 걸었다고, 유리가 처음 엄마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유리가 3살이 되던 해 겨울, 아이가 급성 중이염으로 열이 올랐어요. 서희랑이 밤새 옆에서 버텼지만 아이는 열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울었습니다. 서희랑은 물수건을 갈아가며 아이의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엄마가 있어. 괜찮아.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아이의 열이 내려가고 잠이 들었습니다. 서희랑은 그제야 주방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았지만 힘이 빠지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준환이 옆에 있었다면 그 생각이 새벽에 유독 컸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혼자 감당해야 할 때,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서희랑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내일도 일해야 해서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유리가 아빠를 처음 물어본 것은 4살이 되던 봄이었어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요? 서희랑이 멈췄어요. 미리 준비해둔 말이 있었습니다. 멀리 있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이의 눈을 보니까 준비한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멀리 있어. 왜요?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 뭐예요? 어른이 되면 알게 돼. 유리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생겼어요? 그 질문에 서희랑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잠깐만. 서희랑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둔 것을 꺼냈습니다. 서준환의 사진이었어요. 결혼 전 두 사람이 한강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서희랑이 사진을 들고 나와 유리에게 보여주니 아이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이 나랑 같다. 그 말에 서희랑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응, 닮았어. 유리가 사진을 돌려주며 아빠 만나고 싶다. 서희랑은 그 말을 들으며 사진을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엄마도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그 사진은 이후로도 유리가 자주 꺼내보았습니다. 잠들기 전에 보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서희랑이 방에 들어가다 유리가 사진에 대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요. 잘 그렸어요. 서희랑은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등을 돌리며 주방으로 가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나는 동안 서희랑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물소리에 감추어서 아이가 사진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유리가 6살이 되던 봄,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팔을 다쳤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응급실을 가야 했고, 인천에서 제일 빠른 곳을 검색하다 보니 한준 의료병원 응급실이 가장 가까웠습니다. 서희랑은 화면을 바라보며 그 병원 이름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준의료, 서준환이 있는 곳이었죠. 서희랑은 한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가 팔을 감싸 안고 찡그리며 엄마, 빨리요. 나 아파요. 서희랑은 결정한 듯 가자. 이제 때가 됐어. 유리를 안고 차에 타고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준환 씨가 있을 수도 있고 만나게 될 수도 있다. 두려웠지만 유리가 말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아빠 만나고 싶다. 그 말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 병원에 오게 된 계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서희랑을 게스트하우스에 옮겨놓고 돌아온 그날 밤, 서준환은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책상이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6년 동안 매일 아침 꺼내보던 메모. 오늘 당직 없으면 일찍 와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해줄게요. 사골 국물이요. 서희랑이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내 아이까지. 그 사실이 아직도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도, 손으로 잡았는데도, 그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서준환은 메모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형이 한 짓을 생각하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위에서 의사로서의 냉정함이 덮었습니다. 지금 감정으로 움직이면 실수를 하게 될 거야. 증거를 모아야 해. 형을 상대하려면 완벽해야 한다. 서준환은 노트를 펼치며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동안 서준환은 2가지 삶을 살았습니다. 낮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사회에 나갔고 형과 얼굴을 마주치고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요즘 어때? 그냥 그래요. 그런 대화를. 그리고 밤에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증거를 추적했습니다. 그 2달 동안 서준환에게 가장 힘든 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주 2번 서희랑과 유리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유리와 밥을 먹고 서희랑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왜 힘들었냐면 돌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리와 밥을 먹고
유리의 제잘거리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유리가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고 나서 서준아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아빠가요? 유리가 물었습니다. 응. 왜요? 할 일이 아직 있어서. 언제 다시 와요? 곧. 내일이요? 조금 있다가. 유리는 그것이 내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베개에 묻었습니다. 서준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희랑이 문 앞까지 따라 나와. 괜찮아요? 괜찮아. 거짓말. 서준환이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와서가 아니라 안 울려고 웃은 것이었죠. 조금만. 서준환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서희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에도 뭔가 고여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준환은 현관문을 열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면 나올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2달 중 가장 견디기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서율이 감기에 걸린 날인데 열이 조금 올랐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서희랑이 혼자 간호하는 것이 눈에 선했으니까요. 서준아는 게스트하우스로 달려갔습니다. 유리는 이불 속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빨갰습니다. 서준환이 이마를 짚으며 38.2도쯤 되겠는데 해열제 먹였어. 언제? 30분 전요. 그럼 조금 있으면 내려가겠네. 서준환이 유리 옆에 앉자 유리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응. 오늘 학교 못 갔어요. 괜찮아. 내일 가면 되지. 유리가 눈을 반쯤 감으며 아빠가 있으니까 덜 아프다. 서준아는 그 말을 들으며 손등으로 유리의 이마를 쓸었습니다. 덜 아프다. 그 한마디가 6년을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곁에 있어주는 것,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이 아이에게 없었던 6년이었으니까 자신이 없었던 6년이었습니다. 서준아는 유리가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은 돌아가지 않고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서희랑이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서준아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냥 그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6년 만에 누군가 덮어주는 담요였으니까요. 유리와의 시간이 쌓이면서 서준아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갔습니다. 생각이 많은 아이였죠. 말은 적었지만 보는 것은 많았고 어른들의 표정을 읽는 눈이 날카로웠으며 서희랑이 힘들어 보이면 유리가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 아이의 위로 방식이었어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혼자 버텨온 엄마를 보면서 배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서준아는 그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6살짜리가 위로가 무엇인지, 옆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니. 서희랑이 혼자 살아온 6년이 이 아이에게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리와 한 번은 대화를 했어요.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둘이 앉아 하늘을 보며 아빠, 응? 왜 우리랑 같이 못 살아요? 서준아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요? 나쁜 사람 때문에 엄마랑 아빠가 오래 못 만났어. 그걸 정리해야 해.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서준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알게 돼. 그러자 유리가 말했어요. 엄마도 그 말했어요. 서준환이 웃으며 그러게 우리 엄마도 그 말했지. 유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응, 나쁜 사람 빨리 혼내요.
서준아는 그 말에 뱃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응, 빨리 할게.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족스럽다는 듯이. 그리고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하늘을 보는 그 시간이 서준환에게 2달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서준혁과의 마지막 식사가 끝난 그날 밤, 서준환은 게스트하우스로 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경호원에게 연락해 열쇠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서일랑과 유리는 자고 있었습니다. 서준환은 유리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아이가 이불을 반쯤 걷어찬 채 배를 깔고 자고 있었습니다. 서준환은 조용히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뒤척였어요. 서준환은 움직이지 않았고 아이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서준환은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뺨이 통통했습니다. 건강하게 컸어요. 서일랑이 혼자 키운 아이였습니다. 서준환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6년 동안 이 아이를 모른 채 살았다니. 이 아이가 태어나는 날, 처음 이름을 불렀을 때, 처음 일어서던 날, 처음 말을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놓쳤습니다. 서준환은 아이의 볼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온도였지요. 미안해.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어요. 아빠가 늦었어. 서일랑의 방 앞에 서서 노크를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늦은 시각이어서 자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불이 켜지며 문이 열렸습니다. 서일랑이 서 있었죠. 왔어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 못 잘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와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어요. 형한테 얘기했어. 서준환이 말하자 서일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퇴서 사인 받았어. 수사는요? 안 하기로 했어. 서일랑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야. 서준환이 말하며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고 그룹이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야. 그리고 잠깐 멈추며 형이 나한테 해준 것들이 있어. 그것까지 다 지우고 싶지는 않아서야. 서일랑은 그 말을 들으며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바라보며 준환 씨, 저 때문에 힘들었죠. 서준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이랑 씨 때문이 아니야. 그래도 이랑 씨도 힘들었잖아.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멈췄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일랑이 그 메모, 진짜 매일 봤어요? 서준환이 잠깐 생각하며 처음 6개월은 너무 아파서 못 봤어. 그 다음부터 매일 봤어. 서일랑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골 한두 번 해준 것도 아닌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먹었어. 그래서 더 보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 서일랑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눈물이 섞여 있었죠. 서준환도 웃었어요. 두 사람의 웃음이 조용한 거실에 퍼졌습니다. 6년 만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웃었습니다. 서일랑이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살아야지.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 서일랑이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유리가 아빠랑 살고 싶어 하는 건 알아요. 근데 저는, 당신은 아니야? 저는, 서일랑이 말을 멈추자 서준환이 기다렸습니다. 6년 동안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래서 갑자기 같이 살면 어색할 것 같아서요. 서준환이 웃으며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살면 되잖아. 그게 쉬운 말이에요. 어렵다는 거 알아. 근데 어색한 것보다 혼자인 게 더 힘들잖아. 서희랑이 고개를 들자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준하니, 나는 6년 동안 그 메모 하나 보면서 참으며 살았어. 이제는 당신 얼굴 직접 보면서 살고 싶어. 서희랑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다가 준한 씨, 저도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짧았지만 그 두 글자 안에 6년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서준혁이 사퇴서에 서명한 다음 날, 서준하는 이사회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서준혁의 잦은 사퇴, 그리고 내부 감사를 통해 발견된 자금 흐름 이상에 대한 재무점검 착수, 이사회는 흔들렸습니다. 서준혁과 가까웠던 이사 몇 명이 자리에서 발을 뺐고 재무팀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800억 원이 넘는 자금 이동 내역이 이사회 전체에 공개되었으며 서준혁과 거래했던 이사들은 하나씩 사임했습니다. 그룹은 조용히 그러나 완전하게 서준혁의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서준혁 본인은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서준환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준혁이 물러난 뒤 첫 번째 주말, 서준환은 이사회 보고를 마치고 처음으로 일찍 퇴근했습니다. 비서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6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서준환은 꽃집에 들러서 노란 튤립 한 다발을 샀습니다. 서희랑이 좋아하던 꽃이었죠. 아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시절 두 사람이 처음 밥을 먹던 날 서희랑이 말했어요. 꽃 좋아해요? 그냥 보통으로요. 저는 튤립 좋아해요. 특히 노란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때 서준환이 말했습니다. 그럼 노란 튤립 사드릴게요. 언제요? 기회되면요. 서희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회는 만드는 거예요. 서준환이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서야 노란 튤립 한 다발을 들고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서희랑은 주방에, 서율은 소파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준환이 들어오자 유리가 고개를 번쩍 들며 아빠, 아이가 책을 내려놓고 달려왔습니다. 깁스한 왼팔을 조심하면서도 달리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준환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유리를 안았는데 생각보다 작은 몸이었습니다. 서준환은 그 작은 등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뺨에 아이의 머리카락이 닿자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6년.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처음 웃는 것을, 걷는 것을, 말하는 것을 하나도 함께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아이가 나에게 안겨 있습니다. 살아있고 따뜻하고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튤립이네요. 서희랑이 주방에서 나오며 노란 거, 서희랑이 꽃을 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서준환이 기회 만든다고 했잖아. 서희랑의 눈이 흔들리며 6년이나 걸렸어요. 그러게 서희랑이 꽃을 받아들고 잠깐 서 있었습니다. 유리가 두 사람 사이에서 올려다보며 엄마 왜 울어요? 안 울어. 울잖아요. 눈에 물 있잖아요. 서희랑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게 유리가 아빠를 올려다보며 아빠는요? 서준환도 웃으며 나도 안 울어. 둘 다 울면서 안 운다고 해요. 아이가 진지하게 말하자 두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두 달이 더 지나
서일항이 한준 의료그룹 소속 의원에 부임했습니다. 인천이 아닌 서울. 서준환이 제안했고 서일항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율은 집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벚꽃이 한창인 봄이었습니다. 서준환은 그날도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안에 봉투가 없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어젯밤 서일항이 말했었죠. 그 메모 이제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서준환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제가 여기 있잖아요. 서준환은 잠깐 그녀를 바라보다가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6년 동안 매일 아침 꺼내보던 메모. 오늘 당직 없으면 일찍 와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해줄게요. 사골 국물이요. 서일항의 필체. 크고 동그란 글씨. 서준환은 그것을 서일항에게 건넸고 서일항이 받았습니다. 자신의 필체를 들여다보며 6년 동안 매일 봤어요? 그래, 매일 봤어. 서일항은 한참 그것을 들고 있다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이제 필요 없겠다. 서일항이 말했습니다요. 그리고 메모를 창밖으로 날렸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 봄바람에 실려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어요. 서준환의 눈이 빨개지고 서일항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매일 직접 해줄게요. 서준환이 그 손을 꼭 잡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때 방문이 쾅 열리며 서율이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학교 가요. 응, 갈게. 빨리요. 늦었어요. 서준환이 웃으며 일어서서 가자. 유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는 병원 가야 해. 아. 유리가 잠깐 생각하더니 그럼 저녁에 셋이 같이 밥 먹어요? 서일항이 웃으며 그래, 그러자. 유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달려가며 빨리요, 아빠. 서준환이 코트를 집어들며 서일항을 바라보며 저녁에 집으로 와. 알아요. 서일항이 말했습니다. 이제 늦게 오면 안 돼. 서준환이 웃었습니다. 6년 만에 집안에서 웃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다니. 서준환은 현관을 나서다 멈추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일항이 주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냄비를 꺼내는 소리가 들리자 오늘 저녁 뭐야? 서준환이 물었습니다. 서일항이 냄비를 들고 돌아보며 내가 제일 잘하는 거요. 서준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사골? 사골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6년 전 마지막 메모. 그리고 오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집에 있었고 돌아올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빠. 유리가 현관에서 소리쳤어요. 진짜 늦겠어요. 서준환은 웃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봄 햇살이 현관 유리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서준환은 그 빛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환은 책상 서랍을 매일 열었지만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은 메모가 아니라 서율이 그려준 그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크레파스로 쓴 비뚤비뚤한 글씨. 아빠, 엄마, 유리. 서준환은 그것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랍에 넣지 않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원장님, 12번 응급 환자입니다. 서준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당직 가운을 걸치고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사골 냄새가 날 것이니까요. 유리가 달려올 것이었습니다. 서일항이 국자를 들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걸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6년 만에
응급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처음으로 가벼웠어요. 서희랑이 한준 의료그룹 소속 의원에 부임한 뒤 처음 출근하는 날 아침, 서율이 학교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서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유리 학교랑 엄마 병원이 방향이 달라. 그래도요. 서희랑이 유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라, 응. 오늘부터 엄마도 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알아요. 긴장되네. 유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도 긴장해요? 응. 새 직장이잖아. 유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줬잖아요. 숨 쉬면서 기다리면 된다고. 서희랑이 웃었어요. 그러게. 유리가 서희랑의 손을 잡으며 같이 숨 쉬어요. 서희랑은 그 손을 꼭 쥐었고 두 사람이 나란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준아는 그날 서희랑 출근 첫날에 응급실 대신 일반 외래를 맡았습니다. 처음으로 당직이 아닌 날, 오후 일찍 업무가 끝나 병원 복도를 걷다가 서희랑이 근무하는 의원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대기 중인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희랑이 보였어요. 환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레지던트 시절과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할 때 집중하는 방식이 6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어요. 서준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서준아는 아버지 병실을 찾았습니다. 한준 의료그룹 창업주 서병철 회장, 요양병동의 특실이었어요. 회장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동은 어려웠지만 창 밖을 보는 눈은 맑았습니다. 서준환이 들어가자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술이 움직였고 발음은 부정확했지만 준하나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서준환이 회장 옆에 앉아 두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손이었어요. 할 말이 있어요. 회장이 기다렸고 서준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랑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어요. 유리라고요.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더 크게 움직였어요. 서준환은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꺼내 보였어요. 서희랑과 유리가 함께 찍은 사진.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그 사진을 받아들며 떨리는 손으로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서준환이 말했습니다. 다 정리됐어요. 회장의 입술이 움직이자 서준환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잘했다. 그 두 글자였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발음이었지만 서준환은 알아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며칠 뒤 서율이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가족 소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있다고 했어요. 서준환이 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 같이 사냐고. 뭐라고 했어? 이제 같이 산다고요. 서준환이 웃었습니다. 맞아. 이제 같이 살잖아. 유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응, 우리 가족이에요? 서준환이 유리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응, 가족이야. 유리가 잠깐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영원히요? 서준환은 웃으며 영원히. 유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준환의 목에 두 팔을 꼭 감았습니다. 놓지 않으려는 듯이 서준환은 그 작은 팔을 느끼며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영원히. 그 말이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물어봐서 아이 하나에게 대답했어요. 영원히. 그 말이 이렇게 쉽게 나왔습니다. 어느 날 밤, 서준환이 집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당직이 길어진 날이었죠. 부엌에서 냄새가 났어요. 사골 냄새였습니다. 서희랑이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기다렸어요. 괜찮은데. 식기 전에 먹어야 맛있잖아요. 서희랑이 그릇에 사골 국물을 떴습니다. 서준환은 식탁에 앉아 그릇 앞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한 모금을 마셨는데 뜨겁고 뿌옇고 진한 국물이었습니다. 서준환이 숟가락을 내려놓자 서희랑이 맞은편에 앉아 바라보았습니다. 어때요? 서준환은 한참 있다가다. 6년 동안 이게 먹고 싶었어. 서희랑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자주 해줄게요. 매일? 매일은 좀.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부엌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서준환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6년 전 냉장고 메모에서 오늘 이 부엌까지 이렇게 오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멀리 돌아왔지만 도착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서준환은 그날도 당직 가운을 걸쳤습니다. 응급실 복도, 일주일에 2번, 변함없는 풍경이었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직이 끝나고 돌아가는 집이 그냥 집이었습니다. 어둡고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곳, 냉장고 위에 메모 하나 없는 곳. 지금은 달라졌죠. 당직이 끝나면 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서희랑이 결혼 첫 해에 말했었죠. 집이 밝으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같아서 좋아요. 6년이 지나도 그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서준환이 문을 열면 부엌에서 소리가 나거나 유리가 방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아니면 서희랑이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집이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집이 된 곳. 복도를 걷다가 7번 커튼 앞에서 멈췄던 2달 전 여기서 유리를 만났습니다. 차트 위에 이름을 보고 손이 굳었던 그 자리. 서준환은 커튼을 잠깐 바라보다가 지나쳤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오며 원장님 3번 커튼 응급환자요. 서준환이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가슴을 쥐어잡고 있었습니다. 서준환이 즉시 청진기를 들며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요. 쥐어짜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요? 1시간 전부터요. 서준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오도, 혈액 검사, 산소 포화도 측정,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감정 없이, 흔들림 없이, 그러나 그 손 위에 지금은 집에 돌아가면 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달랐습니다. 새벽 2시 당직이 끝나고 서준환은 가운을 벗었습니다. 주차장을 향해 걸어가다 폰을 확인하니 서희랑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늦을 것 같으면 말해요. 기다릴게요. 서준환이 답하며 지금 나가.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럼 냄비 불 켤게요. 서준환이 웃었습니다. 새벽 2시에 사골을 끓이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저도 배고팠어요. 서준환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도로가 한산한 새벽 서울이었습니다. 가로등이 도로를 비추었고 서준환은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봄 새벽 공기가 들어와 차가웠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집이 가까워졌고 멀리서 창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준환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속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6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습관이었지만 지금은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우고 현관을 열었습니다. 부엌에서 빛이 새어나오며 냄새가 났습니다. 사골 냄새. 서희랑이 국자를 들고 돌아보며 왔어요? 왔어. 서준환이 코트를 걸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희랑이 그릇에 국물을 떠서 내왔습니다. 서준환이 한 숟갈 마셨는데 뜨겁고 진했습니다. 6년 전 메모에서 끝내 먹지 못했던 그것입니다. 서희랑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때요? 서준환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뭔가를 느끼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준환 씨? 서준환이 고개를 들며 맛있어. 서희랑이 웃으며 다행이다. 두 사람은 새벽 부엌에서 사골 국물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6년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같이 있으면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 그것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생각한 장면이 서준환이 6년 동안 매일 아침 메모 하나를 꺼내보는 장면입니다. 오늘 당직 없으면 일찍 와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해줄게요. 사골 국물이요.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아내가 남긴 평범한 일상의 한 줄입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6년 동안 그 사람을 살게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지금 어딘가에 그런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가 남긴 말 한마디, 오래된 문자 메시지, 흐릿해진 사진 한 장,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지금 당신을 버티게 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언젠가 그 메모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오기를, 눈앞에 있는 사람이 그 메모를 대신해주는 날이 오기를, 당신에게도 그 봄이 반드시 오기를 기다려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